안녕하세요. 국가공무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최영조입니다. 시대와 함께하는 인물과 현장을 만나는 시간, 소장과 함께 세상 속으로. 오늘은 아주 특이한 기자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의 주최자이시고요. 민주주의자의 말과 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직접 강연도 하고 계십니다. MBN의 윤범기 기자님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영상 보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저는 MBN의 윤범기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언론노조 MBN 지부의 노조 전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사나 취재는 안 하고 회사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동지를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자의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참 바쁘실 텐데 청소년 또 청년들이 참여하는 연설대전을 직접 기획하시고 진행도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뭐 국회나 혹은 뭐 어떤 공간에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뭐 스피치 대회죠. 그럼 뭐 스피치 대회 뭐 옛날에 웅변 대회도 많이 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니냐,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국회 출입을 하고 서울시청도 오래 출입했는데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우리나라의 청년이나 청소년은 항상 청중으로만 앉아 있는 거예요. 네. 항상 이제 높으신 분들, 뭐 정치인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이 항상 뭐 얘기를 하고 청년, 청소년은 항상 이제 그 자리에 앉혀놓는 청중으로. 이제 그렇게만 많이 이제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발상을 바꿔서 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어른들이 앉아서 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말하고 어른이 듣는 이제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행사를 만들어 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이 참여해서 직접 연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행사들을 하려면 또 사람들 모아야 되고 또 연설문 첨삭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또 본대회까지 참 행사를 진행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닐 것 같은데 그런 행사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 어떤 시작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연설에 관심이 있었고, 저랑 같이 이 대회를 주최했던 정상근 여행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여행 작가님. 그분이 이제 80만 원으로 세계 일주, 80만 원으로 세계 여행, 책 이름 작가니까. 근데 그 책을 쓰신 작가님인데 그분은 또 청소년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저는 연설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 둘이서 한두 명 더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의기투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우리가 둘 다 뭐 그 당시 나이가 젊어서 돈은 없고 돈 말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행사를 기획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연설대전에 참여한 청년 또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민주 시민으로서 또 어떤 위치의 리더로서 이렇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매우 크실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위치에 있건 뭐 말과 글은 참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조직의 기관 또 그런 데 계신 리더들 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그 중요성이 특히나 클 것 같은데요. 기자님께 생각하시는 리더의 말과 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강연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혹은 세상에 뭔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전두환이나 박정희 같은 군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뭘 이용했습니까? 좀 무기, 총칼? 총칼, 탱크, 말 그대로 무기를 이용한 거죠. 예를 들면 이재용 씨 같은 재벌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무슨 무기를 이용하나요? 돈이죠. 돈이죠. 그게 이제 돈이 말이 되기도 하고 와인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걸 바뀌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자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는 거죠. 민주주의자의 무기는 뭐냐라는 거죠. 하는 얘기는 말과 글이다. 오직 말과 글. 말과 글로 상대를 설득해서 상대의 생각을 바꿔서 나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자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고, 그래서 말과 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사실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다. 그리고 그걸 잘 훈련한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주변에서 보시는 리더분들을 보면 그게 안 되시는 분이 리더가 됐을 때 그 조직이 되게 답답해지고 맞습니다. 힘들어지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민주 시민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또 리더로서도 기본이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과 글이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갖춰야 될 또 역량이겠지만 이것을 연설의 형식을 통해서 교육하고 또 자신의 브랜드로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자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연설을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만드신 건데 언제 어떤 연설 또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연설이라는 어떤 테마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학교 때 정치학을 전공해서 네. 그때만 해도 90년대라 학생운동을 조금 하던 시절이에요. 네네네. 그 운동권 문화가 좀 남아 있었고 학교에서 연설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네네. 근데 제 친구들이 뭐 학생회장을 한다든가 뭐 총학생회장 선거를 나갔을 때 혹은 거리의 집회에서 하는 발언들이 다 연설이었던 거죠. 아, 근데 네.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20살, 21살짜리 청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어떻게 잘하냐. 보면 동년배의 어떤 네.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많이 이제 감화를 받았었고 네. 또 정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선거운동도 많이 했어요. 대학교 시절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했었고 아하. 대학원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또 연설로 워낙 유명하신 분들 아닙니까? 네, 네. 우리나라의 마지막 연설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연설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아하. 이제 그런 게 저한테 많이 영향을 미쳤죠.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연설의 중요성을 깨달은 건 네네. 제가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사실은 다른 분의 축사, 다른 어떤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시려는 분이 출판기념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자리가 있어서 제가 축사 제안을 받아서 축사를 하시고 한번 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맨 마지막 순서여갖고 청주들이 다들 아, 저 진짜 왜 저것까지 들어야 되느냐. 저 사람 유명하지도 않은 젊은 사람인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그 부정의 분위기가 막 느껴지는 그렇죠. 거예요. 대부분 이제 좀 그만해라. 빨리 그런 행사의 끝내라. 축사는 어떤 셀럽들, 네. 뭐 정치인들이 와서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저도 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 그 축사의 내용을 어떻게 했냐면 2004년 미국 민주당에서 등장했던 오바마 아하, 오바마 대통령이 예, 예.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했던 어떤 전당대회 키노트 스피커 이렇게 축사 그 연설의 기본적인 구성을 따왔어요. 아, 구성을 따왔습니다. 그 연설의 어떤 기본적인 제가 그 연설 얼마 전에 배워가지고 네. 아, 이 연설 되게 좋다. 이걸 가지고 내 연설에 한번 써먹어보자. 네네네. 라고 해서 제 스토리를 오바마가 자기 이야기로 먼저 연설을 시작했듯이 저도 제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연설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청중들한테 어떤 메시지 던지고 그랬더니 네. 청중들이 갑자기 제가 연설 끝나고 한 10분 네.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 그렇게 막 저 뭐야 이랬던 청중들이 제가 내려 눈이 하트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진짜로 내려오는데 제 옆에 줄을 쓰는 거예요. 저한테 명함 주겠다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꼭 한번 밥 한번 먹자고. 음. 그러면서 이제 쭉 줄을 서고 이제 굉장히 호감을 가지는 걸 제가 보고 야 이거 신기한 경험이다. 놀라운 경험이네요. 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오바마도 그런 경험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험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네.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떤 행사에서 축사를 할 기회 또 네네. 그걸 준비하면서 오바마 연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영감을 주고 또 지금의 기자님이 오신 길에 큰 밑거름이 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오바마 연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네네. 또 좋은 연설을 평가받는 그 이유가 먼저 좀 궁금한데요. 좋은 연설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오바마 연설이 그때 유명해졌던 네, 이유는 네, 네. 오바마는 아무도 모르는 생판 신인이었어요. 당시 2004년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 오바마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오바마가 직업이 뭐길래 전당대회 축사자로 나섰을까요? 변호사였나요? 변호사는 뭐 기본이고 로스쿨 나왔으니까. 그 당시 직업은 일리노이라고 하는 작은 주, 그 전당대회가 열린 작은 주의 주상원 의원이었어요. 아하, 예. 근데 주상원 의원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시의원쯤 되는 거예요. 도의원이나 시의원. 왜냐면 연방 상원의원이 아니고 주상원 의원이니까. 네네. 그러면 지역 시의원 누군지 아세요? 기억이 그래, 우리도 모르잖아요. 성공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도의원, 시의원 이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라고 다르겠어요? 이게 전국 행사에 시의원 같은 사람이 축사자로 나섰으니 아무도 몰랐죠, 오바마를. 진짜 생판 정치 신인이었다. 네네. 근데 그런 정치 신인이 어떻게 연설을 시작했느냐? 그 연설의 목표는 존 캐리라고 하는 후보를 우리가 뽑았다. 네. 그러니까 존 캐리를 대통령으로 찍어달라. 이걸 알리는 게 전당대회 목표인 거죠. 알리고 지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도 존 캐리 지지 연설을 한 거예요. 그냥. 네네. 근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지지 연설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 캐리 후보를 아십니까? 네, 뭐 이러면서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존 캐리를 소개하는 연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오바마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 얘기로 시작했어요. 처음에서. 네네네. 여러분 제 아버지는
케냐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어허. 그리고 제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케냐에서 영국인 집에서 일하던 요리사였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얘기로 연설을 시작해요. 근데 마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3대에 걸친 이야기가 네. 마치 어떤 느낌을 주냐면 청중들한테는 200년에 걸친 미국 흑인들의 이민사가 압축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케냐에서 온 이민자의 아들이고 할아버지는 백인 집에서 일하는 요리사였고 네네네. 마치 200년 미국 흑인 노예 역사가 딱 역사의 떠오르잖아요. 축소판이네요. 네, 그게 쫙 떠오르고 또 어머니는 백인이에요. 네. 어머니는 혼혈입니다. 어머니는 백인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외할아버지죠. 네. 외할아버지가 2차 대전의 참전 용사였어요. 미국인이었어. 그래서 패튼 장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맹장의 어떤 부대에서 탱크 부대 부대원으로 활동을 했고 네. 할머니는 그 폭격기 조립 공장에서 일했고 2차 대전을 전 가족이 다 같이 참전해서 도와준 거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놀라운 스토리. 친가의 이야기와 외가의 스토리.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엄마와 아빠가 만났고 하와이에서 네네네네.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게 바로 자기라는 거야.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청중들은 야 이게 미국의 역사가 저 가족 안에 다 들어요. 백인의 역사, 흑인의 역사가 다 합쳐져서 오바마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태어난 셈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자기 자신을 미국과 일치시켜버린 거예요. 네. 미국의 정체성과. 그렇게 도입부를 시작하니까 청중들이 한 15분짜리 연설인데 한 2, 3분 만에 확 몰입을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오바마한테 완전히 매료돼서 오바마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이제 제가 그 연설을 보고 이제 저한테 그 연설을 가르쳐준 친구도 도조 전임자를 했던 네네. 이제 후배였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어떤 얘기를 강연을 들으면서 야 이것도 굉장히 얘기가 좋다, 훌륭하다. 네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연설에 관해서 나도 뭔가 행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오바마 연설에 비춰보면 자기 이야기, 그렇죠. 자기 스토리가 연설에 잘 녹아 있는 연설이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오바마 연설 정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연설로 유명한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래 좀 생각나시는 분들이 김대중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이 두 분 연설의 좀 특징, 기자님 보시기에 특징 또 그런 다른 점 좀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양반이 네.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을 다 선거운동을 했고 직접 살아생전에 다 뵀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네. 저는 그 두 분은 이게 좀 그 후보 시절의 연설과 대통령이 된 이후의 연설이 좀 다릅니다. 후보와 대통령. 후보 정치인일 때의 연설은 굉장히 격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연설을 많이 하셨어요. 두 분 다요? 네.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둘 다 비슷해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되게 차분하게 원고에 의존해서 연설을 하셨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대통령 된 이후엔 되게 차분하게 이제 연설을 하셨고 네. 노무현 대통령님은 대통령이 됐을 때도 젊었잖아요. 50대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대통령 되고 나서도 가끔 즉흥적인 연설을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사고를 많이 쳤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임기 중에 곤란을 많이 네. 겪으셨지만 그래도 그런 연설들이 유튜브에 남아서 네. 지금도 명연설로 꼽히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도, 저는 네. 그 두 분의 연설을 분석한 게 이제 강원국 그 전 비서관이 쓴 네. 대통령의 글쓰기란 책이잖아요. 네. 그 책에도 뭐 잘 나오지만 두 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시대에 말과 글의 달인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면 구술을 하면 구술이 그냥 글이 되는 거예요. 아하. 구술이 그냥 연설이 되고 뭐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어서 정말 뭐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거는 이제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네. 제 책에도 좀 분석을 해놨고. 담기가 좀 네네. 평범한 사람들 담기 힘든. 네, 좀 힘든 경지죠. 그건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건 네, 좀 쉽지 어려울 것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좀. 근데 열심히 예. 평생을 하셨으니까. 예. 네, 두 분의 그런 어떤 삶이 녹아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또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잘 준비된 원고 중심의 연설로 여러 행사에서 감동을 주었고 또 좋은 연설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마크맨이었어요. 마크맨. 제가 마지막으로 국회 출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마크맨을 네. 했고 지난 대선 때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는 제가 잠깐 청와대로 파견을 가서 네. 한 몇 달 정도 청와대 출입 기자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보면 문 대통령은 굉장히 신중한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즉흥 연설을 하다가 말실수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로부터 많이 교훈을 얻었어요. 아하, 예. 그래서 문 대통령은 프롬프터가 없으면 절대 연설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되게 후보 때는 프롬프터라는 거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당사에 저기 기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네. 기둥 좌우에 네. 대형 텔레비전을 갖다 놔요. 그 대형 텔레비전에서 원고가 올라와요. 네. 그러면 카메라에 사각지대기 때문에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문 대통령은 이쪽을 봤다가 이쪽을 봤다가 네. 프롬프터를 보면서 원고를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틀리지가 않는 거죠. 항상 원고에 의존해서 하고 네. 대중 집회에서 선거운동할 때도 항상 연설문을 꺼내서 연설문을 참고하면서 이제 그대로 연설문 원고를 그대로 네. 전달하는데 초점을 네. 두시는 분이었고 네. 그분은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말의 무게는 천금과 같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 네. 무겁기 때문에 절대 말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터에 의존해서 연설을 하시는 스타일이고 네, 네, 네. 신동호라고 지금도 이제 청와대 연설비서관 비서관, 예, 신동호. 그 신동호 비서관이 굉장히 뛰어난 스피치라이터예요. 그분이 이제 대학 시절에 대학 졸업하니까 신춘 문예에도 등단하신 시인 출신이고 시인이시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워낙 글을 문학적으로 연설문을 굉장히 잘 쓰세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철학이 반영된 연설을 하는 거죠. 뭐 혼자 지어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문학적인 연설을 굉장히 잘 소화해서 잘 전달하시는 편이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얼마 전에 5.18이 있었지만 네. 취임한 직후 2017년 5월 18일에 했던 5.18 추모사. 예. 그 김소영 씨라는 분을 안아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그 5.18 때 돌아가신 분들 이름도 하나하나 불러주고 네. 그 4.16 세월호 어머니가 5.18의 어머니들한테 뭐 하는 얘기 네. 5.18의 어머니가 세월호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도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국민의 감성을 건드리면서도 되게 좋은 메시지를 던지는 네. 명연설로 네. 지금까지도 뭐 유튜브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네. 많은 국민들이 네. 칭찬하고 있죠. 네. 사전에 잘 짜여진 기획에 의해서 준비된 정말 무겁게 준비된 원고 중심의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네네. 나는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평범한 나는 좀 말을 잘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렵게 시간을 냈었으니까 좀 평범한 사람들이 네네. 좀 말과 글을 좀 훈련할 수 있는 팁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말과 글의 어떤 비법들이 있다면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책에도 정리했고 강의 항상 행사를 할 때 네. 참가자들한테 마지막에 연설문 10개명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10가지 정도 원칙이 있다는 건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자기 이야기를 해라. 자기 이야기. 아까 얘기한 오바마나 네, 네, 네. 제 얘기처럼 자기 이야기를 해야 청중들이 그래서 자기에 대한 전문가는 자기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해야 저 사람 자기 얘기하는구나 하고 보지 그 사람이 남 얘기를 하면 볼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잘났냐? 자기 자랑이 되는 거지. 아하, 그래서 네.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네.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되 자기 두 번째가 이야기로 뭐냐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얘기 하는데 라고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였네. 공감이 되는. 네.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인 거야.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얘기였던 거죠. 네. 오바마 연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자기 얘기로 시작하되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시키라. 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반론 수용을 하는 거예요. 반론 수용.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든 이 세상에는 그 주장에 반대되는 얘기가 반드시 있어. 그럼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서 무조건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하나도 인용을 안 해. 네, 네. 하나라도 인정하면 엄청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네. A라는 주장을 얘기하면서도 B라고 하는 반론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주장을 소개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끝나면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론을 수용하고 나면 반드시 재반박을 하라는 그렇지만 이분은 이런 점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재반박을 해 들어가면 청중이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은 자기 주장도 하면서 반론도 알고 그러면서 재반박까지 하네? 네. 굉장히 사력 있고 네.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되게 깊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청중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하라. 근데 연설이라는 건 혼자서 떠드는 거잖아요. 여러 명 앉혀놓고. 근데 어떻게 대화해?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중에게 질문을 하면 돼요.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면 청중이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쉬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쉬운 질문. 예를 들면 여러분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럼 청중이 100명이 앉아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럼 대화가 안 되겠지. 근데 오바마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연설 때 이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 냉소의 정치를 원하십니까? 네. 희망의 정치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10만 명의 청중들이 다 희망, 호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라는 거야. 네, 뭐라고 답할지 뻔한 질문을 하는 거야. 예, 아니요. 그 답을 미리 연설문에 적어 놓는 거야. 그리고 답변하면 그거 받아서 또 바로 이어서 답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대화 내용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 쉬운 질문을 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중과 대화가 오고 가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야 돼. 연습. 꾸준히. 그 제가 연설대전 진행할 때 어떤 청소년이 자기 연설문 A4 한 장을 5분짜리 연설 쓰거든요. 그거를 연습한 거를 어머니가 그 연설문을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봤어요. 한 번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정오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숫자 표시. 걔가 몇 번 읽었냐면 5분짜리 연설을 77번 읽었어요. 그 연설을 5분짜리를 하려고 77번 연설을 했어요. 연설문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거기다가 빽빽하게 뭐 밑줄 치고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 쉼표 표시하고 뭐 주의할 거 다 적어놓고 걔는 진짜 연설할 때 하나도 안 보고 정말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프로프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연설이 끝난 이후에. 그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너무 어렵네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명연설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설을 할 때 이 연설이 정말 좋은 연설로 오래 살아남길 바란다면 정말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지켜나가는 그 삶, 그 인생 자체가 연설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좋은 말 아무리 떠들어놓으면 뭐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고 한 일주일이다가 여제 담배 피다 걸려. 그러면 뭐 그 말은 좋은 연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자기 연설을 자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어떤 삶의 자세, 그런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말을 명연설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말만 해라.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 시중에서 그냥 강조하는 뭐 글쓰기의 트릭이나 스킬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삶이 녹아 있고 연설이 끝난 이후에도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담아서 아마 이 책을 쓰시지 않았나. 나만의 연설문.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이거 신간이죠? 네. 얼마 전에 쓰신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이 책인데요. 제가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의 연설을 다 이렇게 분석을 세세히 하셨더라고요. 책 소개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 청년 연설대전 뭐 이런 걸 진행하면서 느낀 노하우를 책으로 정리를 했고요. 제가 오바마 연설, 김대중 연설, 노무현 연설, 또 문재인 대통령 연설까지, 또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다양한 연설의 원문을 직접 다 싣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리뷰 형식으로 정리를 한 뭐 그런 책입니다. 많이 팔리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연설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너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정치인들도 연설을 잘 안 하거든요, 요즘은. 요즘 경선제도나 선거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우리나라에 사라진 연설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는 중요합니다. 연설 문화를 복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냈으니까 뭐 큰 관심 없으시더라도 한 권씩 사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의 연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그 정치인이 그 연설문대로 살아나가는지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민주 시민의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책을 다 소개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여기서 강조하신 좋은 연설문의 특징을 몇 가지만 좀 꼽아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10가지 10개명. 그렇습니까? 그거의 기준에서 쓴 연설문이 굉장히 좋은 연설문이고 여기서 소개한 연설들은 되게 다 그런 연설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가치도 있다는 거야. 연설문을 잘 쓰면 연설 자체가 문학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연설 시인이 썼다 그랬잖아요. 신동호 비서관. 근데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그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그 2004년 전당대회. 그게
28살짜리 청년이 있었어요. 28살. 존 파브로라고 하는 당시 스피치라이터. 오바마의 스피치, 물론 오바마가 구술한 내용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겠지만 그 유명한 그 표현이 있잖아요. We are not the Asian America. We are not the Latino America. We are not the African America. We a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라고 하는 그 오바마 연설에 되게 유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아니 우리나라에 기사화도 많이 되는데 그런 라임을 활용해서 마치 흑인들이 랩을 하는 것처럼 라임을 활용해서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뭔가 음률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연설문을 잘 쓰면 그런 문학적 가치로까지 이제 승화된다는 거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하는 말이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어떤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시인이 잘 써준 연설문을 잘 소화하신 거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연설문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문학적인 느낌까지 난다. 한편의 문학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가짜 뉴스 또 막말이 흘러다니면서 아름다운 우리의 언어를 해치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기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연설문의 비법 또 그런 좋은 연설의 특징들을 통해서 감동 주는 말과 글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한 내용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유가 있으시면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한 권을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범기 기자님과 함께한 소장과 함께 세상 속으로 11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